안녕하십니까. 비키스토리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기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로 기록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문자가 없는 그 이전은 이제 선사 시대로 구분하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보다 훨씬 문자가 없던 시절까지 다 다루려면 뭔가 다른 기록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겠죠. 예, 사실 기존의 역사에서도 이 문자 기록 이외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문화유산 같은 거, 뭐 또는 뭐 예술품, 그 다음에 뭐 집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살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자 기록이 없던 그 앞에는 당연히 이제 더더욱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역사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긴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 지금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이 태양계의 역사도 포함해서 다룰 텐데, 그럼 이 태양계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 이전부터 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수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그 당시, 그러니까 약 한 45억 년쯤에 그때 환경을 보여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이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많은 미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미행성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 소행성, 그다음에 더 커지면 이제 행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행성 같이 큰 물체가 되고 나면 그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계속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제 진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옛날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이 옛날 상황을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이 태양계에는 그러니까 그때 그 미행성 중의 일부 또는 이 소행성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 작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 이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에 이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었고 상황이 어땠겠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 소행성 조사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선 써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큰 틀은 그래서 태양계 형성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태양계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지금의 태양계 모습은 우리가 이제 이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조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거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 등을 통해서 이 태양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 지구도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에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 45억 년에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변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진화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이 오래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석, 이제 그 바위 이런 걸 텐데, 근데 그런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지각,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도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많은 지각들은 이제 최근에 생긴 것들인데 그 최근에 생긴 것들은 최근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고 훨씬 그 전에 생긴 것도 이제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아주 지구의 초기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었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구의 지각은 이 침식작용, 뭐 풍화작용 등등을 해서 계속 깎여 나가고 그것이 물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퇴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퇴적된 것이 바위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옛날의 것들이 이제 같이 묻혀서 이 화석화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퇴적 지층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생물들이 살았고 환경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암석 지르콘, 굉장히 작은 이 조각인데, 이거 현미경으로 본 조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고, 이런 화석 등을 통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살았던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런 그 빙하 같은 것에도 이게 차곡차곡 그 얼음 같은 게 쌓여갔으니까 그 안을 조사해 보면 그 옛날 지구의 환경 같은 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를 이제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낸 이 태양계의 역사와 이 지구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계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태양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런 태양계의 모습에 많이들 익숙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운데 태양이 있고, 물론 이제 태양계에서 태양이 제일 큰데 이 그림에는 이제 굉장히 작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위를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이렇게 이제 차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행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작은 이 돌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 맨 바깥에 이제 오르트 구름이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진 이렇게 태양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이제 하죠. 그렇지만 보통 이런 그림들이 약간 좀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태양계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뭔가 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많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공간에 대부분은 비어 있고 아주 띄엄띄엄 이 행성들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기는 하는데, 실제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좀 숫자들을 봐야 됩니다. 일단 태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태양은 그 크기는 지름 140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한 100배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인데, 이런 숫자는 별로 와닿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둬야 될 거는 태양계 전체 질량이 있을 텐데, 그 전체 질량에서 태양의 질량이 차지하는 게 99.8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행성들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합쳐봤자 태양 전체 질량의 그러니까 0.1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 물론 심지어는 그 0.15%에서도 목성과 토성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행성들 다 해봤자 별로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면 온도는 이제 6000도. 별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온도의 특성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표면으로부터 이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나오는 빛의 그 광도가 1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는가, 이게 이제 4 곱하기 10의 26승 와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1초마다 이 수소폭탄이 10억 개씩 터지는 위력이라고 하면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태양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행성들이 도는데,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태양이 이만큼 있으면 지구는 이제 이 100분의 1 크기라 그랬으니까 이 정도 되고, 이제 목성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이들 사이의 거리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의 예를 들어보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 태양하고 지구 공전하는 거를 이제 비율을 들자면, 대략 한 14cm 되는 자몽 정도의 크기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구는 이제 얼마 내지느냐? 예, 그러면 한 1.4m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좁쌀 정도 크기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자몽과 좁쌀이 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15m 떨어져서 돌아가는 게 이 태양계의 이제 올바른 모습입니다. 상상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그 맨 바깥에 있는 그 행성, 그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커서 이제 콩알만 할 텐데, 그럼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돌고 있느냐? 예, 그러면 대략 한 이제 그 500m, 뭐 그 정도, 그러니까 450m, 뭐 그 정도 떨어져서 그러니까 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실제 태양계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반지름이 450m, 그러니까 지름으로 하면 한 900m 되는 그 넓은 공원에 이 한가운데 이 14cm짜리 자몽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15m 떨어진데 이 좁쌀이 돌고 있는 게 지구고, 저 450m 떨어져서 맨 바깥에 이 콩알만한 해왕성이 돌고 있는 모습이 이 태양계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태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행성이 8개가 있는데 이 궤도의 위치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뒤에 이제 동결선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 동결선과 안과 밖으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내행성이라고 부르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외행성,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해당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암석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석의 성분에 따라서는 이 안에 있는 4개는 다 암석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성분이 바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다 암석 행성이고, 그 바깥에 있는 행성은 거대 행성, 크기가 크니까 거대 행성인데 성분은 이제 조금 달라서, 이 목성과 토성은 이제 기체 행성이라고 부르고, 이 천왕성, 해왕성은 얼음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체 행성이라 그래서 이게 행성이 실제로 다 기체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성분이 이 수소와 헬륨이고, 물론 이 수소와 헬륨도 이제 그 목성이나 토성의 안쪽에 가면 그 딱딱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바깥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음 행성은 여기도 이제 수소와 헬륨도 많이 있지만 이제 이 물과 메탄 같은 것들이 얼어 있는 그 얼음이 더 이제 주성분인 이제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행성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지금은 이 태양계 형성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모형의 결과로 어떤 게 만들어지고 그 모습을 현재 관측된 태양계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과정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태양이 이 전형적인 이제 별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수명은 100억 년 정도 이제 갈 거로 보고 있고, 현재 나이는 한 45억 년,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100억 년이 지나서 이 핵융합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죽으면 백색 외성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개 행성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런 전형적인 별인데,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별이지만 그 형성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 태양계라는 별이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태양의 나이는 이제 46억 년 이러니까, 한참 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또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태양계에 있는 그 무거운 이제 원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는 이 초신성의 잔해에서 만들어진 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우주에 이렇게 이 먼지와 기체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모이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이 모이는 데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것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중력에 의해서 점점 안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먼지가 이제
뭉쳐서 중심부는 이제 태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질량은 이렇게 태양으로 가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이 별 주위에 이 원시 행성 원반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반 구조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이렇게 이 기체와 먼지들이 이 돌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중력에 의해서 뭉치더라도 이 회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는 이제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전하던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남아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 뭉치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중앙으로 몰려가서 뭉치긴 하지만 그 가군동량 때문에 퍼져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 퍼져 있는 부분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반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원시 행성 원반이라고 그러고, 이 원반에도 그러니까 물질이 더 많죠. 이제 주변보다는. 근데 거기서도 또 그러면 특별히 조금 더 많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데가 이제 씨앗처럼 돼서 거기를 중심으로 물질이 더 많이 모여들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큰 덩어리들이 형성되는데, 그런 덩어리들을 이제 미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미행성들도 계속 돌게 되니까 서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부딪히겠죠. 그럼 부딪히면 서로 들러붙고 해서 점점 커집니다.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조금 커지면 이 커진 것들이 이제 주변의 그 미행성들을 이제 점점 잡아당기고 뭐 흡수하고 이런 과정이 생겨서 이제 그게 더 집중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이렇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물질이 모이는 것을 점점 증폭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행성이나 이 소행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경우에도 그 행성들이 돌고 있는 그 공전 궤도면이 거의 한 면에 이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멋대로 만들어진 행성이 태양에 와 잡혀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 공전면이 다 다르겠죠, 각자. 그렇지만 태양계 그 행성들은 거의 공전면이 일치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이 전체 행성들이 다 이렇게 이 원시 행성 원반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에 있고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암석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암석의 주성분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성분이 사실 철입니다. 가장 많은 게. 그 다음에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 이거는 이제 이 금속 산화물들이죠. 그 뭐 산화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최초의 우주에 있던 것들은 아니죠. 우주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 헬륨과 수소만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별에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면서 그 별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더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뭐 그 탄소, 질소, 산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금속, 그다음에 철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태양계의 원소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이 태양이라는 별은 이미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해서 그 잔해들이 흩어진 데서 다시 뭉쳐서 이제 만들어진 이 별이고 행성이다라는 걸 이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부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사실 이 동영상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어른들도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ace Place. In a snap. How did our solar system come to be? The solar system is a pretty busy place. It's got all kinds of planets, moons, asteroids, and comets zipping around our sun. But how did this busy stellar neighborhood come to be? Our story starts about 4.6 billion years ago,
with a wispy cloud of stellar dust. This cloud was part of a bigger cloud called a nebula. At some point, the cloud collapsed, possibly because the shockwave of a nearby exploding star caused it to compress. When it collapsed, it fell in on itself, creating a disk of material surrounding it. Finally, the pressure caused by the material was so great that hydrogen atoms began to fuse into helium, releasing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 Our sun was born. Even though the sun gobbled up more than 99% of all the stuff in this disk, there was still some material left over. Bits of this material clumped together because of gravity. Big objects collided with bigger objects, forming still bigger objects. Finally, some of these objects became big enough to be spheres. These spheres became planets and dwarf planets. Rocky planets like Earth formed near the sun because icy and gaseous material couldn't survive close to all that heat. Gas and icy stuff collected further away, creating the gas and ice giants. And like that, the solar system as we know it today was formed. There are still leftover remains of the early days, though. Asteroids in the asteroid belt are the bits and pieces of the early solar system that could never quite form a planet. Way off in the outer reaches of the solar system are comets. These icy bits haven't changed much at all since the solar system's formation. In fact, it is the study of asteroids and comets that allows scientists to piece together this whole long story. Brought to you by NASA's Space Place. 다음으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역사도 살펴보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도 한번 봐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뭐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장의 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진은 이것도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더 블루 마블이라 그래서 이 1972년에 그 아폴로 17호로 이제 달에 가다가 이게 이제 뒤돌아서서 이렇게 그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이제 최초로 얻은 이 바깥에서 본 완벽한 지구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푸른 빛이 감도는 이제 태양과 그다음에 땅, 뭐 구름 등등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물론 이건 이제 아주 가까이서 본 거고, 더 멀리서 보면 아주 작은 점,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그 페일 블루 닷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가까이서 봐도 이런 색깔, 지구의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구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이제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색, 육지의 색 같은 것이 이제 다른 느낌으로 다른 행성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장의 사진은 역시 이제 이 인공위성 같은 데서 이제 높이 있는 인공위성이 있죠. 이렇게 완벽하게 지구를 다 담으려면, 근데 이걸 이 밤 쪽을 찍은 겁니다. 이걸 굳이 대비시켜 놓은 이유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밝은 점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인류가 있어서 그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이 문명이 만든 그 빛이 이제는 지구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생명이 살고 있는 놀라운 행성, 이 지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구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일단 물리적 특성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이제 12,700, 대략 13,000km 되고, 이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승 kg, 여기 이제 밀도는 5.5g/cm 3승 인데, 대략 태양 밀도의 한 이제 4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으면 이 태양 때문에 이제 낮과 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기는 이제 우리가 1년이라고 부르는 주기. 근데 이제 이 자전 주기하고 비교하면 이제 365.256일이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궤도 반지름은 이제 공전 궤도의 반지름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랬죠, 대략. 이거를 이제 태양계에서는 보통 거리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1AU, 그러니까 1천문 단위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그 공전면은 모든 행성들이 다 비슷한 공전면을 돌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공전면에 대해서 이 자전축이 조금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정도가 이제 대략 한 23.4도 되는데, 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이 태양하고 상대적인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계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태양계 안에서의 어떤 이제 그 모습이라면, 그럼 이 지구 자체는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이 안까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 지구는 이제 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부터 이 핵이 있는데, 그 핵도 이제 내핵과 외핵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핵과 핵은 다 금속,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철이 대부분이고, 뭐 약간의 이 코발트나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 내핵은 이제 고체 상태로 있고, 이 외핵은 이 액체 상태인 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깥으로 이 멘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깥에 돌의 주성분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많은 게 이 이산화규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그거의 산화물, 그 다음에 이제 산화 알루미늄, 뭐 산화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 바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바위가 있고, 그 바위의 이제 맨 바깥쪽에 이제 지각, 그러니까 껍데기 표면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이제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핵은 이제 금속, 주로 철이나 니켈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멘틀과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 안이 이제 아직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형성될 때 이 미행성들,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달아오르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녹은 상태로 거의 이제 시작을 해서 서서히 식어 오는데, 그렇지만 겉은 많이 식었지만 이 안은 여전히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온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 온도는 대략 한 6000도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이 표면은 우리가 느끼는 온도죠. 일상의 온도 한 14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뜨거운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열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핵 바깥에 있는 멘틀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액체는 아닌데 이게 고체지만 약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성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돼서 이 멘틀이 이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뜨거워진 이 멘틀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 멘틀 맨 바깥에 있는 지각도 거기에 따라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기본 동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구가 왜 이렇게 여전히 뜨거운가? 원래 이제 뜨거웠다가 또 있고, 그 뜨거워서 이제 식는데, 그 식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식는 게 아니라 열원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방사성 원소들이 있어서,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이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구가 조금 더 천천히 식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런 그 열을 내는 방사성 원소에 여기 있는 토리움, 우라늄, 이제 칼륨 이런 것들이 붕괴하면서 이 식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늦춰졌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계속 조금씩 식어는 간다라는 겁니다. 이 조금 이제 지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옆에 행성이 이제 금성과 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식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런 그 내부 활동, 지질 활동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각은 맨 바깥층인데, 그러니까 이 지각도 두 종류가 있어서,
이 대륙 지각과 이제 해양 지각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낮은 지역에는 이 물이 차 있어서 해양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차이는 밀도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 대륙 지각이 밀도가 더 작아서 이제 해양 지각 그 위로 가벼운 게 이제 아무래도 더 떠오르죠. 중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지각이 되겠습니다. 그 지각 바깥으로 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략 두께는 이제 100km 정도까지를 이제 대기라고 보고 있고, 이 성분은 이제 기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질소, 산소, 기체가 이제 주성분이고, 나머지 소량의 이제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도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런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의 모습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이 부속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태양계의 기원에서 설명했듯이 이 대부분의 물질은 중심으로 몰려가서 별이 되지만 일부 남은 물질들이 이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안으로 못 가고 이 원반을 이루어서 돌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행성들은 이 원시 행성 원반에서 거기 남아있는 물질들이 또 다시 뭉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작은 돌덩어리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돌덩어리들이 점점 뭉쳐서 커지는 거죠. 커지다가 이게 뭐 수백 미터에서 킬로미터를 넘어가면 이제 큰 덩어리가 돼서 그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미행성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성장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것 중에 크게 자라는 것들이 이제 행성이나 그 다음에 그 행성에 딸린 이제 위성도 되고 그 다음에 소행성, 그러니까 물론 작다 그래도 뭐 작은 건 이제 수십 미터에서부터 큰 거는 이제 뭐 수십 킬로미터 뭐 이렇게까지 이런 이제 소행성들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성이 어떤 이제 궤도에 한번 이제 생기면 이 행성이 워낙 무거우니까 자기 궤도 주변에 있는 미행성들은 다 끌어들여서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지구 주변에는 그러니까 지구만 있지 큰 돌덩어리들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죠. 이제 다 그런 것들은 지구에 흡수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에도 이런 소행성들이 남아 있는 거는 소행성대가 있고 근데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죠. 그다음에 이 해왕성 바깥에 가면 이제 카이퍼 벨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 얼음 덩어리들이나 돌 덩어리들이 조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성 같은 경우에도 이 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성은 충분히 커져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충분히 커지면 이 중력 때문에 외형이 이제 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태가 구냐 아니냐가 이게 충분히 크냐 아니냐를 이제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들을 보면 다 모양이 그래서 그냥 제각각 정말 아무렇게나 생긴 바위 덩어리들이 대부분인데 이 바위 덩어리도 크기가 커져서 이게 이제 수십 킬로미터를 넘어가고 수백 킬로미터까지 가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양이 동그랗게 변화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커지면 이제는 충분히 안에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물질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분화라고 하는 건 중력이 작용하는데 녹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밀도가 큰 물질들은 중심으로 더 몰려가고,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이제 바깥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밀도가 큰 이제 철 종류, 금속 종류들이 그러니까 중앙에 몰려가서 핵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가벼운 이제 암석들은 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행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이 위치가 이제 궤도상의 위치가 있는데 그걸 동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그러니까 동결선 안쪽에 만들어지는 거냐 바깥쪽에 만들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그 행성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에 있죠. 일단 태양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별로서 이 주변에 이제 이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물체들, 그러니까 뭐 미행성이든 소행성이든 뭐 행성이든 태양빛을 받죠. 그럼 그 태양빛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데워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이 자기 자신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사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태양에서 들어온 빛과 그 다음에 자기가 내보내는 빛이 이제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서 온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바깥의 온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대충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근데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물체들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그 동결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이나 메탄 등이 이 고체 상태, 그러니까 얼어 있는 상태로 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태양빛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서 녹아서 기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태양계 같이 빈 공간에서는 압력이 없죠. 그렇게 압력이 없으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되든지 기체가 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녹으면 이제 곧 바로 이 기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동결선 안쪽에는 그러니까 이 뭐 가벼운 원소들로 된 물질, 그러니까 수소나 뭐 탄소 이런 것들로 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태양에서 이렇게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풍이라 그래서 이 큰 에너지를 띤 이제 입자들, 주로 양성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양성자들의 그 바람에 의해서 쓸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벼운 원소들은 전부 이 동결선 바깥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 동결선 안쪽에는 무거운 것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덩어리나 금속 덩어리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뭉쳐지다 보니까 이 암석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바깥쪽에는 그렇게 밀려난 이제 그 수소, 헬륨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이나 메탄 같은 얼음도 많이 있겠고, 그래서 이 동결선 바깥쪽에는 이 기체, 이게 얼음, 뭐 암석이 다 모여서 이 거대한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 바로 바깥에 이 태양계도 제일 큰 행성이 있죠. 목성이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멀어지면은 이제 물질의 양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기체보다 이제 얼음 덩어리들이 약간 더 많은 이제 얼음 행성이 존재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태양계 형성 과정을 이렇게 이 모델로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거대 행성들이 지금 관찰되는 그 위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위치에서 만들어져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거대 행성 같은 경우도 서로 좀 모여있는 가까운 근처에서 만들어졌다가 조금씩 멀어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걸로 보고 있고, 그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던 위치보다 안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성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 바깥으로 밀려나는데 그 해왕성이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그 바깥에 있던 또 이 얼음 덩어리나 돌 덩어리들이 또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이 카이퍼 벨트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성이 이제 이동한 효과 같은 게 이게 보면 태양계에 보면 이 돌덩어리들, 소행성들이 남아있는 데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남아있다 그랬죠. 다른 데는 없는데 왜 거기만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거기도 행성이 하나 생겼으면 그 행성들이 그 소행성들을 다 흡수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 목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행성으로 자라는 그 상황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그 영향으로 큰 행성이 생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소행성 대에는 이제 그런 큰 돌덩어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성이나 지구는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고 큰데 화성만 좀 유별나게 작은데 그 이유가 역시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이 돌덩어리들이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면서 그 목성에 의해서 뭐 흡수되든지 사라지든지 해가지고 이 화성이 만들어지는 그 근처에서는 큰 행성이 만들어지지 못한 거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 formation of the Earth i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solar system. The gases that formed the solar system gradually started shrinking. Increasingly more matter gathered in the center, while temperature was constantly increasing. The Sun formed from this condensed molecular cloud of dust. Due to rapid rotation, the rest of the cloud scattered and flattened into an orbiting protoplanetary disk around the Sun. The particles of dust in the protoplanetary disk stuck together electrostatically, and when these clumps of dust reached kilometers in size, they began to collapse under their own gravity, forming protoplanets. This is also how the Earth formed 4.6 billion years ago. Around 170 million years after the formation of the Earth, a similarly young planet, known as Theia, struck the Earth's still soft crust. Theia was demolished after the collision, and it merged with the Earth. The Earth's mass therefore increased, effectively reaching its current mass. The impact created a large ring of debris around the Earth, which later formed into the Moo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ring, the Moon became a glowing hot celestial body orbiting 25,000 kilometers above the Earth. During this period, the Moon still had volcanoes, lava flows, and its own magnetic field. The tidal phenomenon that occurs between the Earth and the Moon led to various changes. Firstly, the Moon became tidally locked with the Earth, meaning it takes the Moon just as long to rotate around its own axis as it does to revolve around the Earth. Secondly, the Moon gradually receded from the Earth, cooled down, and then became geologically inactive. Currently, the average distance of the Moon from the Earth is 384,000 kilometers. Even to this day, it is receding from the Earth, 3.8 centimeters a year. As a result, it takes the Moon increasingly more time to revolve around the Earth. However, due to tidal locking, the period it takes to rotate around its own axis is also increasing. The tidal phenomenon also affects the Earth. The Earth's rotation period is decreasing, meaning the length of the Earth's day is slowly increasing. 자, 지구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보셨죠? 이 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 이렇게 이 테이아라고 불리는 이 작은 행성이 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대부분 흡수되고 그 나머지 잔해들이 이제 떨어져 나왔다가 이것이 다시 뭉쳐서 이제 달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서 이걸 믿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달의 중심에는 이 철의 양이 이제 현저히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다 충돌하면서 지구로 흡수돼서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달이 이제 일단 지구에 이제 한번 생겼으니까,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게 그 지구에 이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이 만약에 지구에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건데, 이 앞에서 형성 과정에서 봤지만 이 달이라는 게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부속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진 행성이 와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큰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크기나 되는 그 위성이 보통 행성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성이라서 이게 역시 이렇게 테이아라는 다른 행성이 와서 부딪혔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이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성을 거느린 덕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이제 자전축이 아까 이 기울어졌다 그랬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충돌 과정에서 기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다른 행성들도 보면 그러니까 공전면에 수직으로 도는 행성 별로 없죠. 다 이제 부딪히거나 이래서 조금씩 돌아가 있는데, 근데 이게 돌아가 있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위성이 있어서 이게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 자전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자전축이 안정되어 있다는 건 이 지구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겪는 현상이 이 조섭 현상이죠. 밀물과 썰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달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달이 지금 현재 위치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조금씩 멀어져서 이제 현재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 조석 현상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 이 조석 현상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원래 생물은 바다에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바다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조석 현상이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달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지구의 생명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껍데기,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지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각이 이제 표면, 경계, 지구의 경계에 해당하는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구의 경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경계는 이 요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은 이 매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지각이 완벽하게 구면이었다 그래요. 완벽하게 매끈한 공. 그러니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일단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 완벽하게 구면이 되면 높고 낮은 데가 없죠. 그럼 이 지구는 다 바다로 덮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해양 생물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육지에 사는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지각이 완벽하게 구면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럼 해양 생물도 진짜로 존재할 수 있겠냐 생각해보면 여기도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매끈한 환경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생명이 태어난 곳이라고 얘기되는 게 이제 이 해저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중앙 해령 같이 이렇게 이 새로 땅이 올라와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이런 지형도 결국 이 지각의 요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지각의 요동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이건 여러분들이 그 감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산의 높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 또는 바다의 깊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보면 대략 수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km, 그 바다 쪽은 그렇고 육지 쪽은 그보다 조금 이제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라고 보면 되죠. 근데 뭐 인간의 기준으로 수 킬로미터면 굉장히 크지만 이 요동이 지구의 표면의 요동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구에 대비해서 이 요동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오히려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근데 지구의 반지름은 대략 6,400km인데 이 요동의 크기는 뭐 수 킬로미터, 이렇게 한 3km 내외니까 위아래로 그러면 2000분의 1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략 이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구를 생각할 때 이 지구를 1m짜리 그러니까 반지름이 1m인 그러면 지름은 2m짜리 큰 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표면의 요동이 얼마나 있느냐? 예, 그 1mm가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표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요동에서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지구 표면의 요동이 그럼 왜 생겼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뜨거웠고 그래서 다 바위, 뭐 금속 이런 것들이 다 녹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액체 상태로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한 군데 모으려고 하죠. 그럼 가장 그 완벽하게 모인 형태가 뭐냐면 바로 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만 있었다면 구면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끈한 구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식어가는데 그냥 고요하게 식어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더 뜨거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핵이 이제 이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껍데기에 움직임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지표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서 저런 요동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이 생명 현상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각도 보면 이 이제 대륙하고 해양으로 이제 나눌 수 있죠. 이건 이제 물이 있는 곳과 그냥 그 암석이 드러난 곳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그 두 개로 나눠 보면, 그러니까 이 대륙이라고 하는 건 그 이 지각 자체도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이제 밀도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륙 지각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막 그 흔들면 결국 가벼운 지각이 이제 위로 올라오고 무거운,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큰, 높다기보단 그 지각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가벼운 지각들이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솟아서 만들어지는 데는 이게 이제 현재 그 이런 과정은 뭐 화산 활동 같은 거가 꾸준히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이제 판 구조론 같은 거에서 지각이 다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이게 이 결국 밀도가 낮은 암석들이 위로 떠 올라온다. 계속 위로 올라와서 여기 한번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이 큰 덩어리를 만들죠. 이런 걸 이제 대륙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판이 계속 이동하니까 이 대륙괴들이 움직이다가 서로 이제 뭉쳐집니다. 그래서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국 대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자라서 이제 커진다. 그래서 대륙이 자라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해양 지각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양 지각도 끊임없이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그 판의 이제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그마의 그 작용 같은 게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근본 원인은 이제 멘틀이 대류한다는 거고, 그럼 그 작용에 의해서 그 멘틀의 일부가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지각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계속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저 해양 그 바다 밑에서. 그럼 그 새로 올라온 지각은 그 기존에 있던 지각들을 밀어내겠죠. 그럼 밀려서 해양 지각은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그 판들과 만나서 뭐 밀려 들어가든지 밀어붙이든지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양 지각들은 이 대륙 지각에 비해서 다 젊습니다. 더 새로 생겨난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륙 지각은 이제 꾸역꾸역 쌓여 있는 지각들인 거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지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위에 이제 물이 덮여 있는데, 그럼 이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결국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변하는 이유가 뭐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설명을 이제 보통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에 와서 이제 정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가 하나의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 멘틀 위에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이 지구 전체가 이제 이 몇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나 그 경계선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일단 왜 이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달궈진 이제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내려가는 지역이 생기겠죠. 이제 멘틀이. 그럼 이 올라가는 지역 쪽으로는 이 올라가는 효과에서 이 멘틀의 일부가 바깥에는 식겠죠. 식으면서 자꾸 새로운 이 지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를 보통 이제 이 해양 지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제 해령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각이 만들어져서 점점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각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다른 이제 판을 만나면, 그죠? 어느 하나는 이제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때, 그러니까 대륙 지각과 만나면 이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해양 지각이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이 대륙 지각은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멈춰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가 밀려서 여기에 보통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맥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다시 녹아서 멘틀 대류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계속 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진짜 오래된 지각이 일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판의 경계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경계면에는 이렇게 깊은 패이는 데가 생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해구라고 부르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 판에 표시되는 데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런 해구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냐면 두 판이 만나서 한 판이 보통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위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밀려 들어가면 여기에 밀려 들어가면서 곱게 밀려 들어가진 않겠죠. 뭔가 마찰도 일어나고 해서 열도 발생하고 해서 지진도 생기고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이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이 태평양판과 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이 지역들도 이제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그 일본 옆에 있는 이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만나는데 여기도 뭐 굉장한 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 이제 이 그러니까 인도양판이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제 그 중국 여기하고 밀어붙이죠. 그래서 여기 밀어붙여서 결국 여기에 높은 산맥이 생겼죠.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막대기로 그냥 거놓은 데는 이제 이 해령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는 새로운 이제 이 지각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큰 게 여기 이 중앙 대서양 해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태평양, 아니 그 중앙 대서양 해령에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여기 걸쳐 있어요. 여기 육지인데 그 이 해령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이 아이슬란드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걸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특기할 만한 곳이 여기 보면 요 아프리카에 여기 뭐 홍해를 가르고 아프리카를 가르는데, 여기는 육지지만 이 육지에서도 이렇게 이 솟구쳐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발산 경계라고 부르는 이 발산 경계가 이제 그러니까 있어서 여기에 땅이 새로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그럼 땅이 갈라져서 이 아프리카 여기가 갈라져서 계속 가면 여기 떨어져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나중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지역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생겨나고 그 지각이 이동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 개의 판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그 꾸준히 이 지각의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리를 바꾸는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에서 지리를 바꾸고, 그 지리를 바꾼 것이 이 생명들, 그 위를 살아가는 생명들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게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각을 이루는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대륙도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다 추적해서 이걸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잘 완성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최근 10억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판들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 대륙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옮겨 다녔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에 보는 건 현재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완성되기까지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초는 아마 한 1000만 년, 1초에 1000만 년씩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대륙들이 이 남극 쪽으로 몰려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이게 이제 대륙이 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극 쪽에 막 대륙이 몰려가 있죠.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와서 이게 이제 다시 적도를 가로질러 북반구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거대한 대륙이 생기는데 이런 걸 이제 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륙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그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가 갈라져 가는 모습 잘 보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제 여기 있는 인도판 같은 게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도 생기고 뭐 여기 이제 갈라지는 것들 다 이제 보셨죠. 예, 요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륙이 성장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대륙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옅은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로 생겨난 이제 대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륙이 이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기도 이제 자라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륙이 이제 집중적으로 생겨난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 열심히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 특히 그 중에 이제 지각의 역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죠. 근데 이 행성이 이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으려면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 골디락스 조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다 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액체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액체 물이 존재하려면 뭔가 이 표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표면이 모든 행성에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암석 행성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체 행성들은 기체라는 게 뭐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서 그래서 액체로 가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라는 게 잘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암석 행성해야 될 것 같고 그 암석 행성에 적정한 표면 온도,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진 않을 정도의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고 대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표면에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없는 완전히 빈 공간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체 아니면 고체로만 존재하니까 이 대기가 존재해서 적절히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암석 행성들은 대부분 항성, 그러니까 별 근처에 생기는데 그러니까 별 근처에 있으면 별에서 나오는 굉장히 이제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빛만 많은 게 아니라 해로운 자외선도 많고 그 다음에 이 항성풍 또는 태양에서 오는 건 태양풍이라 그래서 이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줄 뭔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가 이게 이제 뜨겁다라는 거. 근데 적당히 뜨거워야죠. 안에도 뜨겁고 바깥에도 적당히 뜨겁고 그 조건들을 잘 만족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런 조건이 어떻게 만족되는가는 사람들이 많이 따져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별의 종류에 따라서 이 현재 지구가 받고 있는 태양빛을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받으면 괜찮느냐라는 걸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이 별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그 별에서부터 받는 이제 이 빛의 세기 이 비율입니다. 지구를 100으로 놓고 하면 대략 한 1.5배에서 한 4분의 1까지 정도 받으면 생명체가 이제 그 안에서 탄생할 수 있고 살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지질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질 활동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내부도 뜨거운가라는 게 이제 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생명이 한번 존재하게 되면 그 생명 자체가 지구를 보건대 그 생명체들이 지구의 겉모습과 환경을 바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디락스 조건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바로 액체인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은 생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다 탄생한 걸로 보이니까. 근데 그럼 지구에는 물이 있어요. 네.
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구 표면에 이 표면을 보면 71%가 물로 덮여 있는데 양은 얼마나 되나? 그걸 여기 이제 그림 한 장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구라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모으면 여기 있는 요 물방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의 크기를 생각하면 적은 양은 아니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뭐 담수의 양, 뭐 이런 거 비교해 놨죠. 어쨌든 이렇게 지구에는 물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 지구의 물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럼 일단 예를 들어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존재하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물은 H하고 O,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는 뭐 우주에 널린 물질이 수소죠. 그 다음에 산소도 굉장히 많은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산소와 수소가 만날 일도 많고 물도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이 물은 굉장히 흔한 거라서 뭐 구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다.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될 때도 많은 물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게 이제 얼음 상태로 많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얘기하고 지구에 물이 많은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가, 이거는 형성 과정 때문에 그런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에 있던 물들은 다 증발해서 사라져 버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식고 나서 그럼 물이 다시 생겨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네. 물론 그 안에 있던 물이 이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지구 안에 물이 그렇게 많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는 그렇게 큰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 밖에서 실어 날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많이 남아있던 돌덩어리들, 그러니까 소행성이나 해성, 특히 해성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성들이 와서 부딪히면 그 해성에 있던 얼음이 지구로 공급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해성 운반설이 굉장히 그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물을 이제 지구로 가져온 게 해성이 아니라 소행성일 거다. 그러니까 소행성도 이제 이 뭐 주로 바위긴 하지만 그 안에 물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던 물이 이 지구에 이제 온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약간 좀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그 이 물에 이제 이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 그 수소가 이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소라는 게 있죠. 수소가 있고 수소에 보다 이 이제 질량이 2배인 이 중수가 있는데, 그 일부, 그러니까 수소 중에 일부가 중수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정해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물에 있는 물,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이 수소와 중수소의 비율, 이게 이 해성을 이제 우리가 그 요새는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그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해성에서 온 물의 그 이 중수소의 비율을 해봤더니 안 맞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해성의 얼음이 지구의 물이 된 게 아닐 거다라는 거고, 근데 소행성의 그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소행성에 있는 물은 이 비율이 맞더라. 그래서 이제 이 소행성에서 온 걸로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대기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대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대략 그 대기에 대한 그 자료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지구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골디락스 조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기라는 것도 진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변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 이 대기는 원시 대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이 그냥 형성되면서 딸려온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이제 수소가 제일 많았을 테니까 별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수소와 그 수소화물 기체들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랬던 것이, 이런 수소 같은 거는 이제 이 태양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태양풍이 불어오면 쉽게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수소가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서히 식으면서 그 이제 이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이 대기가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대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때는 주성분이 이제 질소하고 이산화탄소일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 소행성 폭격에서 온 이제 이 기체들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계속 시간이 가면서 결국 바뀌는데, 이제 지구 대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산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을 봐도 산소가 있는 행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라고 하는 건 지구에만 있는 거고, 그거는 이 지구에 있는 이제 생명체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대기에 산소를 만들어낸 걸 이 대산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3.8이면 이제 38억 년 전부터 해서 시간이 가면서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현재는 이제 한 20%에서 요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어느 산소가 없던 시점에서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이걸 이제 대산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광합성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대기의 산소가 서서히 늘어나서 결국 이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구의 대기는 그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압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체에게 해로운 자외선 같은 거를 이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을 보존해서, 그러니까 이 표면이 금방 식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밤낮의 온도 차가 이제 크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정성을 이제 줘서 생명체가 살게 이제 이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자, 골디락스 조건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자기장도 한번 이제 짚어보고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자기장이 생기냐에 대해서 그뭐 현재 유력한 이론은 이제 이 금속 성분인 이 핵이, 외핵이 액체 상태로 유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체인 내핵과 이제 액체인 외핵 사이에 어떤 이 작용에 의해서 이 이제 전기가 발생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 자기장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 설명이 될 것 같은 게, 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하고 그 다음에 세기가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는 그 이제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나 이런 거를 거꾸로 추적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사는데 이 지구 자기장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 태양에서 이 햇빛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태양풍도 온다 그랬죠. 이거는 이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의 입자인데 주로 양성자, 전자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해로운 건 이제 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성자 그냥 방사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방사능 많이 쬐는 거죠. 그러면 생명체가 이제 손실이 오고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이 태양풍이 불어오면 이것들이 그 대기 분자들을 계속 치고 갈 테니까, 그래서 이 대기가 점진적으로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직접 타격을 가하면 이건 방사능 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자기장이 존재해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 태양풍이라는 게 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자기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못 오고 휘어져서 비켜가게 된다. 그래서 이 태양풍으로부터 이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자기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지각의 그 변동이 이 생명과 이 생명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지각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 그림이 설명하는 거죠. 앞에서도 봤죠. 이렇게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 표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지각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가고, 이것들이 이 다른 이제 대륙 지각 같은 걸 만나면 이렇게 쓸려가면서 이 근처에 화산 활동도 생기고 산이 솟아오르고 뭐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여기에 더해서 결국 이 침식 작용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나 탄소의 순환 과정들이 이렇게 이런 걸 깎아내려서 또 흘러가서 어딘가 한 군데 쌓이게 하고, 이러면서 지층, 그러니까 퇴적이 생기면서 이 퇴적 지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퇴적 지층이 결국 그 안에
이제 지구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지구의 역사의 일부인 생명의 역사를 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지형들이 생겨나는데, 그 지형들이 이 물과 이 탄소의 순환 과정을 만나면서 운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쌓이고, 그다음에 그 쌓였던 것들이 이 또 지각 활동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 압착이 돼서 바위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 퇴적암들, 퇴적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 결국 밑에서부터 이게 오래된 걸 테니까 이걸 조사를 해서 이 연대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지질 연대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곱게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도 일어나서 어긋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어긋난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예 휘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서로 수없이 비교를 해서 이게 같은 이제 이 연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가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때 큰 기준이 됐던 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이 지층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 살았던 이 생명들이 가서 묻혀서 같이 바위가 되는 이런 화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하면 연대를 이렇게 순서대로 쫙 짜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래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 지층이 얼마나 오래됐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던 거죠. 이게 이제 19세기부터 시작돼서 이제 20세기까지 쭉 왔는데, 그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그 방사능을 이용해서 그 지층이 얼마나 오래됐나 하는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합해서 이 지금과 같은 이 지층에 기록된 역사의 연대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층과 화석을 가지고 이 연대를 추적해서 역사를 거슬러 가는 거가 이게 이제 이 지질 연대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시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화석에서 그러니까 지층에서 주로 나오는 화석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가장 큰 경계선이 되는 게 요 경계선이죠. 그래서 요때부터를 현생 누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름이 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걸 이제 이 원생 누대, 시생 누대라고 부르고, 이 현생 누대는 이제 캄브리아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캄브리아기에 이 화석으로 존재하는 생물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납니다. 이걸 이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로 이 생물 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멸종도에서 사라지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나누는 거죠. 이게 나누는 기준은 물론 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는 이 생명의 역사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의 생명체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그 지구의 경계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각의 변화, 그러니까 이 지질의 역사나 그다음에 대기 환경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역사는 서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한두 가지 예를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게 이 캄브리아기 폭발인데, 아까 그 지질 연대를 나눌 때 이 현생 누대의 시작이 바로 이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갑자기 화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양 동물들이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이 동물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동물들이 그 시절에 하필 나타났는가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이건 뭐 아직 확실하게 이제 알려진 건 아니지만, 현재 유력한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여줬던 이 대기 중에 산소의 증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해양에서 산소가 급격히 증가해서 결국 이 광합성을 이제 해양에 있던 이 박테리아들이 이제 꾸준히 해왔겠죠. 그래서 산소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증가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캄브리아기의 시작이 대략 5억 6천만 년 정도 전이니까 대략 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산소가 굉장히 증가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해양의 산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기의 산소 포함해서 이게 이 증가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동물들이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음에 많은 종이 생겨나는 이 동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에 반대되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이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냥 멸종은 어떤 종이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멸종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 한 종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데, 대멸종은 수많은 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짧다고 그래도 이건 지질학적으로 짧은 거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물종에 이제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런 게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물종이 이 꾸준히 증가하죠.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로. 그러다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이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일이 이전에 5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서 이걸 이제 이 5번의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원인을 이제 찾아보고 싶은데, 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 지질 활동의 결과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 거대한 이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다든지, 또는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용암 분출이 있다든지 해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게 대멸종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이 5번째 있었던 이 백악기말 멸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그때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충돌해서 이게 그 기후 변화, 환경 변화를 일으켜서 됐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이 또 제6의 이제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다른 요인도 끼어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역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이 빅히스토리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이 역사를 엮어서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질의 역사와 이 생명의 역사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판의 이동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진화가 어떻게 서로 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보여주는 게 아까 이 판구조론, 애니메이션 볼 때도 설명을 했던 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서양 중앙해령은 새로운 지각들이 이제 생겨나서 계속 땅을 밀어내서 이쪽으로 밀려가는 그런 데인데, 요 해령을 따라서는 당연히 이 멘틀이 위로 올라오고 이 마그마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화산 활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산들이 생기고, 그 산들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원 풍부하죠. 그 다음에 이 멘틀에 포함되어 있던 많은 광물질들이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내는 이 재미있는 현상이 바로 그 사진이 보여주는 이제 열수 분출공, 근데 다른 말로는 이 검은 연기를 뿜어낸다 그래서 블랙 스모커라고 부르는 거죠. 이 검은 연기 속에 많은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열수 분출공 자체가 이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을 이제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그 근원이 되는 화학 물질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탄소 화합물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 화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 자기 복제 시스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본이 되는 이런 이 자기 복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뜨거운 지구에서 유발되는 이 멘틀의 대류와 그 다음에 그 지각 활동에 의해서 결국 이런 이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의 이동이 이 생명체의 이제 진화에 영향을 끼친 걸로, 그래서 아예 이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 이 판의 이동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그 위성 사진인데, 이 위성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이쪽 끝이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근데 이 판 구조론 그 그림에서 보면 여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발산 경계, 새로운 땅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진에서 여기 경계선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해놨는데, 요 지도상에 여기 요 라인들을 따라서 발산 경계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런 그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이 해양에 있는데, 몇 군데 이게 육지에 올라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중앙 대서양 그 해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슬란드를 가로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슬란드에는 육지 위로 그 해령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결국 그럼 여기 그 땅이 생겨나서 결국 이렇게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가 갈라져서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이제 몇백만 년 걸리겠죠. 그런데 그 과정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화산 활동이 있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산들이 올라옵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높은 산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산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 위성 사진에서도 보시면 그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 산들이 형성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산들이 생기고 나니까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 환경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바람이 계속 이렇게 이 지역이 이제 이 무역풍 같은 게 계속 부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 텐데, 이 바람이 불어오다가 이 산에 막히면 여러분들 뭐 지리 시간 같은 데서 배웠을 이제 팬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 습기를 머문 공기가 산을 넘어가면 올라가면서 비를 다 뿌리고 산을 넘어간 다음에는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돼서 이렇게 그 맞은편 지역이 이제 건조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지역들이 원래는 이제 우림 지역, 나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제 사바나로 바뀌는 거죠. 초원으로, 그러니까 풀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나무가 많았을 때는 그때 거기에 살았던 영장류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영장류들이 나무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무가 사라지니까 그 해결책이 어디로 이주하든가 거기서 살려면 그 환경에 적응해야죠. 그래서 결국 이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초원에서 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현재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진 진화를 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런 이 지질 현상, 그러니까 이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생물들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열심히 이 지질과 지구 환경,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생명의 진화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질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빙하기, 최근에 있었던 그 빙하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주기를 설명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건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빙하기, 최근이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한 100만 년 전 정도까지인데, 1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게 보면 온도 기록입니다.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데, 이 내려가는 시기가 이제 빙하기에 해당하고 올라가는 시기는 이제 간빙기라 그러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주기가 대략 10만 년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게 10만 년마다 빙하기가 반복이 될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추웠다가 했던 게 이제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최근의 현상인 거죠. 근데 그 100만 년 전에는 약간 더 빠른 주기로 빙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이 10만 년 주기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밀람코비치라는 분이 이게 공부 생각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영향 중에 일조량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양빛이 지구에 얼마나 쏟아지느냐인데 그게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근데 그 총량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뭐가 있겠나를 봤더니 이제 지구의 궤도, 자전축의 기울기 등등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궤도 이심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의 궤도가 이렇게 타원이죠. 근데 그 타원의 정도, 그러니까 원에 가까웠다가 조금 더 타원이 됐다가는 그게 바뀌는데 그 주기는 약간 좀 복합적으로 변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파란 녹색으로 그래서 색깔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녹색은 여기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복잡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대략 10만 년 주기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도 조금씩 변해요. 근데 당연히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이 극지방의 위치, 태양을 받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남극과 북극 이런 대륙이 북쪽에 더 많고 이렇잖아요. 지구의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자전축의 기울기 주기는 대략 이제 4만 1000년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전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우는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돕니다. 또 이걸 이제 자전축의 세차라 그러는데 그 세차 주기는 대략 2만 6천년 주기예요. 그 다음에 이 궤도 세차는 뭐냐면 궤도가 타원형이라 그랬잖아요. 타원인데 그 타원이 또 돕니다. 그러니까 이 타원이 도는 주기는 훨씬 길어서 이게 한 11만 몇 년 되는데 이거를 다 해가지고 복합해서 내가 이 일조량이 얼마나 되겠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변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10만 년 주기로 변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빙하기가 10만 년 주기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따르면, 근데 여기에는 지구 환경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일조량이 그럼 직접적으로 지구 온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따르면 어쨌든 다음 10만 년 또 오면은, 지금 보면은 현재가 이렇게 따뜻한 시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이제 몇만 년 후에 빙하기 오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늘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걱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런 거를 전체적인 주기에서 보면 과연 이게 미래에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걱정해야 될까, 빙하기가 오는 걸 걱정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 태양계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지구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에서 일어난 변동, 특히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경계면, 그러니까 지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각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각의 변동이 그 위를 살아가는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지구의 역사, 특히 이제 지질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생명체 역사의 관계, 이런 것 등을 살펴봤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